네, 민주당 차미래 당대표 후보가 첫 주말 일정으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특히 김진표 후보가 최근 조폭 연루설이 불거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실상 탈당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부터 5일간 여름 휴가를 갖고 후반기 전국 구상에 들어갑니다. 네, 진수희 전 국회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오늘 정치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고 노회찬 의원의 어떤 그 장례 절차를 마치고 오늘 정해진 이정미 대표가 조금 전 국민들의 어떤 성원, 또 관심에 감사 인사라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먼저 들어볼까요? 예, 그 자칫 초기에는 그 노회찬 전 의원님의 그 사망에 대해서 그 정의당에 대한 불신 혹은 회의가 깊어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그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추모를 하셨고 또 대통령과 국회의장 또 여야 지도부들도 상당히 많이 그 노 의원의 사망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국회에서의 어떤 법 조항의 모순점도 이렇게 점검해보는 계기가 됐다는 면에서 특히 여당과 국회의장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정의당 입장에서는 고마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많은 어떤 전국에서 국민들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지켜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역으로 우려와는 달리 정의당에 입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정미 대표가 당연히 이 국민 전체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당연히 그 정의당 입장에서는 정말 국민들이 정말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애도를 표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히려 당에 대한 지지가 더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더 스스로를 다잡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 홍준표 대표가 SNS에서 한 발언이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애도를 했고 거기에 이제 오늘 또 이정미 대표가 감사하다는 얘기까지 한 상황에서 뭐 그 어떤 경우라도 자살을 미화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 지금 저희가 또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이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또 뭐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반발하는 발언을 하니까 또 거기에 또 반박글을 또 올렸거든요.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뭐 본인이 좀 이렇게 국내를 떠나서 정치 일선에 좀 나가 있으면 이런저런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더라도 좀 참으면 좋을 거고 또 어떤 한 주요한 진보 정당의 지도자가 그렇게 안타까운 어떤 결단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더라도 애둘러서 좀 상가하는 그런 것이 필요했을 텐데 이것은 뭐 노무현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노회찬도 그렇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말의 뼛속에는 뭐가 있냐면 정치 자금을 받아서 그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이 그렇게 칭송할 일이냐 또 죽으면 다냐 이런 아주 날카로운 어떤 시선들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 일부 우리 국민의 뭐 아주 작은 분들이 그런 우려들, 예를 들면 어쨌든 노회찬 의원도 돈을 불법적으로 잘못 받은 것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이 자칫 그 부분 자체가 미화되는 건 안 된다는 심리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봤습니다. 저는 좀 이게 궁금했던 게 미국으로 떠나시면서 홍 전 대표가 이제 SNS 정치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못 참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올린 글 중에 제가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선 참 유감스럽게도 과거의 막말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의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그 문제성 발언이었다고 보고요. 저도 우리 국민 아무도 이 노회찬 의원의 이 죽음 자체를 미화한 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꽤 우리 정치판에 괜찮은 정치인, 앞으로도 아마 보기 힘든 정치인을 우리가 보냈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 또 노회찬 의원의 부재 때문에 안타까워한 거지 죽음 자체를 미화했던 거는 저는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책임 회피라는 표현을 한 것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는 노회찬 의원이 책임을 회피한 게 아니고요. 본인의 실수,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고강도,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써 죽음을 택함으로써 가장 강도 높은 책임을 진 것이지 책임을 회피한 게 전혀 아니었다. 그런 두 가지 점에서 홍준표 대표의 저 발언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한 패널 분이 나오셔서 이런 말을 했어요. 홍 전 대표의 이런 발언을 두고 정치 안 하겠다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국엔 정치하겠다는 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근데 보세요? 제 기억에는 홍준표 대표가 정치 안 하겠다는 얘기 더 이상 이제 SNS에 이제 정치 SNS에 글을 안 올리겠다고 했지 뭐 추석 무렵에 돌아온다고 했고요. 누가 봐도 정치 접은 걸로는 보이지 않는 이 언행을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뭐 계속 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우리 정치자금법 개정 목소리도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두 분은 전직 의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정치자금법 문제는 누구보다 더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서 느끼셨던 어떤 문제점들, 지금도 느끼고 계신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16대가 마치고 17대가 사실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좋아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선거 공영제가 돼서 정말 돈 없는 사람들도 선거를 제대로 하면 15% 이상을 받으면 보전해주는 거의 예. 저희 때는 한 90%인데 최근에는 거의 99%까지 거의 다 보전해주는 것이라서 왜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정치 개혁과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적으로 그 지구당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사실은 그 현재 존재하는 지역 사무소에 누군가 가 있어야 되고 그 인건비를 말하자면 자기 보좌관 중에서 한 사람으로 조금씩 나눠서 줘야 되고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기가 받은 정치 자금 중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모순적이게도 한 사람이 후원을 할 때 2,500만 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국회의원한테 500만 원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면 저를 후원하는 어떤 사람이 네. 그분이 2,500만 원 이상 후원을 했는지를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500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난번 제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저를 후원했던 분이 정확하게 정당하게 후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자체가 2,500만 원 이상 후원을 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모순들이 있거든요. 예. 또 하나는 현재 보면은 사실 그게 공표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어떤 국회의원한테는 500만 원 주고 어떤 300만 원 주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생각할 때 실제로 국회의원들한테 주는 정치 자금은 사실은 정치를 잘하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 투표하는 데 있어서 선거하는 것은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신인들이 선거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 말하자면 비국회의원들의 어떤 정치 활동에 대한 일정한 지지, 지원 이런 또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들이나 국민들이 어떤 특정 정당이나 어떤 특정 정치인이 아닌 예. 일반 정치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받아서 좀 더 많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꼭 선거 때만이 아니라. 예. 신인들도 혹은 비국회의원들도 활동하는 데 있어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대신에 저는 너무 지금 현재의 정치 자금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 다만 국회의원의 개인에 따라서 이게 너무 양극화된다는 것이 더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지금 현행 정치자금법이 2004년에 오세훈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이제 개정이 된 건데 그 핵심은 당시 고비용 정치 타파라는 명분으로 이제 그 오세훈법이 도입이 됐고 그래서 비용을 좀 줄이는 정치. 예. 그래서 지구당도 폐지하게 된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 선거 공영제. 그래서 돈 없는 저 같은 여성이나 이제 돈 없는 사람들도 정치에 진출할 수 하는 게 가능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쓰는 돈과 받는 돈을 투명하게 한다. 투명성과 비용을 줄이는 여기에 이제 초점을 이제 맞추었는데,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불공정한 부분은 시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 정치인들과 비현역 중에서도 한 번 정치를,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했었던 원외 위원장하고 완전히 새로운 신인. 그러니까 마치 트랙
경기를 한다 그러면 현역 의원들은 트랙의 가장 안쪽에서 뛰는 것이고요. 한 중간쯤에 이제 원외들이 있는 것이고 가장 먼 라인에 이제 신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정치인들을 동일 선상에서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현역 의원들은 훨씬 앞서서 뛰게 하는 이 불공정한 부분은 이제 시정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 개정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이 칼자루를 쥔 사람들은 지금 현역 의원이에요. 과연 현역 의원들이 지금 현역 의원들은 후원금 상한액을 높이자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치자금법 개정을 함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한액 올리는 거, 뭐 지구당 부활하는 것 이거에만 집중을 하고 공정성을 좀 더 담보하는 이런 쪽으로는 소극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개정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구당제 부활 검토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 필요성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저는 이제 제 개인 의견인데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선관위에서도 권고를 한 사항이긴 해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사무실을 두는 게 다 불법인 거예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이상한 뭐 연구소니 포럼이니 이런 이름을 붙여서 사무실을 하나씩 갖고 있고 거기서 엄연히 불법적인 당 사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선관위도 공고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부활시켜 놓으면 그로부터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정치 행위 현상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신중했으면 결과적으로 지구당제가 폐지된 게 이제 돈도 그렇고 동원 선거도 그렇고 밀실 정치 패라는 말 때문에 이제 폐지가 된 건데 다시 이게 대안이 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이제 지구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구당 후원회를 개설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본다라면 지역 사무소의 최소 인건비를 정부나 말하자면 보조해 주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이 사실은 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별도로 또 지역 사무소에 또 사람을 파견되고 있거나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과 모순들을 좀 줄여주고 지역에 예를 들면 정당의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은 지역 사무소에 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하고 지역 사무소의 최소한의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 지구당이라는 것을 열어주면서 후원회를 열기 시작하면 이게 굉장히 또 복잡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닫혀 있는 것을 좀 공정이라고 하는 측면에 열어주면서도 좀 신중히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지구당을 부활을 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현역 의원들은 후원금 이거 갖고 모자란다, 상한액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 과거의 고비용 정치 구조로 회귀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를 저는 우려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일부는 어쨌든 시형 구현들이 다 지구당을 운영하게 하고 이런 또 악순환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당 지방선거의 공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구당 후원회라는 것이 단순히 순수한 지구당 운영이 아니라 당 공천을 위해서 미리 말하자면 지역위원장이나 뭐 국회의원들한테 잘 보이는 형태로 보여진다면 이건 또 잘못된 형태로 갈 수 있다. 다 연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뭔가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인의 당권 주자들 어제 첫 주말 행보를 하고 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일단은 각자가 내세우고 있는 주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20년 집권론, 또 경제 당대표, 그리고 젊은 세대 교체 뭐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귀에 들어오십니까? 글쎄 뭐 각각이 자기 이미지에 맞는 그런 적절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찬 총리는 7선이고 총리를 하셨고 또 친노의 말하자면 자장. 물론 뭐 김진표 님이 훨씬 연배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장기 집권이라든지 대통령을 이렇게 보좌하면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를 했고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재정부 관료로 출발해서 경제부 차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 민생에서 가장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전문성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송영길 의원은 어쨌든 586 대표 주자로서 어떤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각각의 자기의 그 인물 의제
또 인물에 맞는 소구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진 의원님 보시기에 그 당원 입장에서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느 포부가 가장 잘 먹힐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 근데 그 이제 70만 권리당원 예. 거기에 이제 일반 당원 숫자는 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당원들도 다 연령층도 다양하고 또 약간 그 지향하는 이념층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이제 어느 쪽이 다수다 이렇게 볼수 없겠고. 예, 그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든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해찬 후보의 경우는 예.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어떤 그 안정감 있는 대표의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 지지자들 모두를 포괄하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이재명 지사건 이야기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가져가는 것 같고요. 김진표 후보의 경우는 이제 본인이 경제 관료 출신이고 지금 당면한 경제 현안 해결에 이제 방점을 찍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예. 지금 이해찬 후보하고 그 김진표 후보가 지지층이 상당히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진표 후보는 자신이 아마 도전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그 충성심 높은 권리당원이 좀 이렇게 그 뭐랄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이재명 지사 탈당 얘기까지 갖고 나오신 게 아닌가 싶고 이제 송영길 후보는 세 후보 중에 가장 젊은 후보로서 좀 역동성을 예. 강조한 것 같고요. 예측이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전대 초반부에 이거는 이해찬이냐 아니냐의 프레임으로 가지 갈 것이다. 않겠냐. 그래서 결국은 흔히 이제 속칭 뭐죠? 어데이? 예. 어차피 대표는 이해찬 아니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지금 이제 예선에서는 예선과 본선은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선은 중앙위원들만 했고 그렇죠. 중앙위원들 중에서 특히 이번에 달라진 것은 지방선거에서 대거 말하자면 그 관료들이 뭐 시장들이 기초단체장들이 한 150명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찬 총리한테 다소 초기에 좀 불리함을 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고에서 제일 늦게 출마를 했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초기에 김진표 의원 두 분은 이 대표 출마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지방선거 때 품앗이를 많이 했거든요. 유세도 많이 다니고 이런 예. 것들이 좀 했는데 실제로 본선에서는 그런 룰하고는 상관이 없고 실제로 당원 수라든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밀하게 보면 김진표 의원은 아마 이제 과거로 쳐서 이재명 시장, 이재명 도지사가 예. 말하자면 정동영계로부터 정치를 출발했다라고 하는 친문하고는 좀 안 맞다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밀고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또 이재명 지사가 실제로 이화영 전 의원을 정무 부지사로 앉혔는데 이분이 상당히 이해찬 총리의 어떤 가장 측근이거든요. 이런 예. 부분을 세트로 엮어서 부분적으로 좀 이제 압박하는 이제 그런 것이 서서히 이제 균열이 나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큰 틀에서는 정말 대통령 입장에서 어떤 것을 볼 것인가, 앞으로 나라와 당의 미래를 볼 것이냐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재명 경기지사 탈당이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에 좀 변수가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첫 기자회견 때부터 이 사안을 좀 김진표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좀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바로 그 점을 김진표 후보가 이제 전 도전자의 입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도전자의 입장에서 저 이슈를 좀 승부수로 들고 나온 게 아닌가 싶은 게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는 이제 친문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비문 중에 이제 이재명 지사 지지하는 분들 계시고 한데 보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겉에서 이렇게 보면 밖에서 보면 네. 친문 지지자들하고 이재명 지지자들 사이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다. 갈등이 심한 것 네. 같은 그런 이제 구도인데 그런 점에서 그 김진표 후보는 나는 그 충성심 높고 그 좀더 이렇게 확실하게 친문 결집력 지지자들을 있는 데려가겠다. 친문 지지자들한테 나는 걸겠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내가 과감하게 버리고 갈 수도 있다. 이런 거 같고요. 이제 이해찬 후보는 뭐 친문이든 비문이든 내가 다 포용하겠다. 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근데 워낙 지지자들 사이에 그런 갈등 구조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해찬 후보는 당권 경쟁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는데요. 변수 될 거라 보세요? 저는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진표 입장에서는 이게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층이 친문만 있는 것에서는 폭넓고요. 여러 가지 지난 지방선거 때도 보면 굉장히 연설을 잘하거든요. 시원하게 하기 때문에 의외로 폭이 넓기 때문에 예. 다른 한편으로 김진표 의원이 자기 당의 주요한 차기 뭐 어쨌든 뭐 대권 후보의 한 사람을 이렇게 디스하는 공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되면 자칫 실제로 보면 자기 당선을 위해서 좀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반작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예.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당원들이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 앞서서 이제 전당대회는 예비 경선과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본 예비 경선에서는 중앙위원이 중심이 됐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권리당원, 대의원 굉장히 세부적으로 좀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시청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대의원, 권리당원 그리고 일반 당원 지금 굉장히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네.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제가 될수 좀 있을까요? 설명을 네. 드리면요. 더 정확하게. 사실은 이제 권리당원이 되려 그러면 말하자면 시도당에다가 직접 입당 원서를 넣어야 됩니다. 아하. 그리고 6개월 이상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를 해야 내야만 되고. 권리당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당원 가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당원인데 어떻게 보면 당비도 안 내고 이런 분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6개월 이상 1,000원 이상의 돈을 매달. 낸 분에 대해서 모든 투표권을 준다는 의미에서 예. 권리당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 그것은 뭐 홈페이지 팩스로 보내든 홈페이지로 하든 당원 그것을 각 시도당에 자기가 정확하게 낸 분들을 그렇게 권리당원이라 하고요. 그 중에 이제 실제로 대의원은 네. 지역 대의원과 중앙 대의원이 있습니다만 네. 지역 대의원은 이렇게 당협에서 이렇게 이 두세 명 이상의 권리당원의 추천을 받아서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지금 현재 말하자면 대의원이 45%, 그다음에 권리당원이 40%라면 전체의 회비를 내는 당원들이 거의 85%의 말하자면 권한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일반 당원은 지금 보니까 1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 당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중에서 10%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포션이 작은 것이고요. 이렇게 권리 당원이 많아진 것은 바로 직전에 지방선거에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에는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후보가 많았다. 후보가 많아짐에 따라서 권리당원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 6.13 총선을 좀 비춰봤을 때 이 권리당원이 당 경선에서 친문의 75%를 네. 당선시켰거든요. 이런 성향으로 비춰봤을 때 전당대회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죠. 근데 이게 정당별로 당비 내는 당원에 대한 명칭이 달라요. 다르군요. 민주당의 바른미래당? 경우는 권리당원, 예. 바른미래당이나 한국당의 경우는 책임당원이라고 얘기해요. 예. 책임당원이. 그러니까 투표하는 거를 권리로 보느냐, 책임으로 책임으로 보느냐. 보느냐, 이게 약간의 차이는 아하. 있는데 아무튼 예. 민주당 권리당원 특히 친문의 그 결집력, 네. 그 적극성, 또 이 로열티라 그러나 충성심은 탈추종을 불허할 정도고요. 그래서 이 친문 지지자들 당원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엄청난 동력으로 작용을 했지만 저게 이제 충성심이라는 것도 이제 도가 조금 지나치게 되면 이제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조금 비판적인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같은 당내 의원이나 당원한테도 막 문자 폭탄 보내고 막 이런 이제 약간의 부담스러운 존재로까지 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민주당 내에서 이 친문 지지자들의 이 역량, 동력 이게 전략적인 투표의 행위도 굉장히 익숙해 있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친문 지지자들한테 얼마나 어필하느냐, 그분들을 얼마나 결집해내느냐 하는 게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굉장히 작용을 할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찬 의원에게도 어데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 유리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특정한 어떤 후보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어떤 초기의 지역에 따라서
뭐 순회 경선을 하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누가 먼저 기선을 잡느냐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친문이 말하자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분들이 예. 예찬을 선택하느냐 김진표를 선택하느냐의 여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사실은 처음에 컷오프에 누가 세 분이 올라올 거냐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오히려 힘들었고 네. 오히려 본선에서 최종 대표가 누가 될 거냐는 예측하기가 더 쉬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5대 2이기 때문에. 하셨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전대 예.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9월 2일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네. 지금 굉장히 예비 당권 주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임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손학규 전 선거대책 상임위원장이 이제 출마를 하겠느냐라는 그렇죠. 부분도 하나의 변수인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출마하실 것 들으신 거 같고요. 있습니까? 예. 이제 날짜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분위기가 민주당 쪽도 그렇고 지금 한국당의 대표잖아요, 비대위원장이. 예. 그분도 그렇고 이제 연배나 이런 분위기나 이런 걸로 봐서는 좀 나오시겠다라는 의사를 더 강하게 가질 만한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출마 시기를 저울질 하실 텐데 워낙 우리 손학규 위원장께서는 뭔가 중요한 결심을 발표하실 때 항상 다른 일들이 겹쳐가지고 묻혀지는 그런 징크스가 그쵸. 있어서 예. 아마 태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언제쯤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저는 뭐 그래도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라면은 그 어쨌든 8월 초 정도 쯤에, 예. 하는 게 그러니까 이번 주가 휴가의 예, 피크인 것 피크면 같으니까 다음 그 피크 주, 지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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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쯤이 주.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인 1표냐 1인 2표냐 1인 2표죠 지금 바른미래당. 그렇죠. 네. 1인 2표인데 네. 지금 다른 세부적인 룰 때문에 네. 좀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있는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8월 뭐 들으신 건 없으신 거죠? 들은 건 없습니다. 예. 출마하시는 거고. 네, 뭐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이외에도 지금 뭐 바른미래당 내에 뭐 또 다른 변수라고 한다면 안심 이야기도 있고 1인 2표자 이야기도 있는데 뭐 변수들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손학규 전 그 상임선대위원장을 어떻게 보느냐 당이 골고루 이끌어갈 분으로 볼 것이냐 안철수의 말하자면 대리인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역학 구도가 달라질 수 있겠다. 예. 그럼 만약에 안철수 대표하고의 친근한 왜냐하면 다음 대선에 안철수, 유승민이 붙는다고 생각했을 때 말하자면 손학규가 안철수 쪽이라면 이쪽에도 누군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냐 이런 관점에서 보여진다면 재미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역동성이 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유승민 대표가 이번에는 그냥 손학규 체제가 앞으로 뭐 총선이 2년 남았으니까 예. 좀 두루두루 갈 수 있겠다 하면 조금 뭐 말하자면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자연스럽게 조화로운 그런 전당대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으로 좀 건너가 보겠습니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오늘 보수정당 대표로는 이례적으로 봉하마을을 찾습니다. 물론 이전에 그 관계는 있습니다만 네. 당내에선 강한 반발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김 비대위원장의 어떤 봉하행 어떻게 보셨는지 듣고 싶네요. 예. 아니 근데 한국당 구성원들이 그렇게 굳이 반발할 뭐 이유가 없는 것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취임하시고 나서 그 새 지도부가 예. 국립현충원에 전직 대통령 묘역을 다 참배를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시는 봉하마을에 간 건 그 연장선상에서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김병준 그 비대위원장은 이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모셨던 그것도 있기 때문에 가서 참배하시고 노무현 그 권양숙 여사 그 만나시고 이러는 게 더 자연스러운 행보가 아닐까 싶고요. 예. 한국당도 새롭게 변화한다. 또 새로운 이념과 가치를 정립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뭐 굳이 구성원들이 뭐 반대하거나 이럴 이유가 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내 비판이 일었던 게 사실 이 봉하마을 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대중 비대위원과 관련된 논란도 있었는데 그렇죠. 여기에 지금 책임을 지고 사퇴를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 사퇴로 좀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거는 뭐 그 김대중이라는 분이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제 정과 문제도 있었고
또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또 무슨 공천 신청까지 했다. 뭐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선은 본인이 좀 그 비대위원 제의에 대해서 스스로 반려했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는 부분이고 또 정과도 보니까 좀 뭐 지금 현재 언론에 보면은 엄주도 있고 또 무슨 주거 침입도 있고 뭐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비대위원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자기가 혁신적인 마인드가 있다 하더라도 리더십과 뭔가 이렇게 그걸 발휘하려고 그러면 권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는 도덕으로부터 일정 부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공격할 의도가 아니라도 자유한국당 당원이라면 당연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한국당 입장에서는요, 저분의 저 전력에 대해서 몰랐으면 몰랐던 대로 너무나 문제가 있는 그걸 거고요.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정도 검증도 안 되는 이 당의 시스템인가? 그러니까 몰랐으면 몰랐던 대로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알고도 저렇게 임명했다면 더 큰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민주당에 뭐 공천 신청했었던 이 부분보다 예. 그 음주라든지 음주는 또 그렇다고 쳐도 뭐 절도니 무슨 주거 침입이지 이런 정과는 거의 파렴치 수준의 범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런 사람은 아마 그런 것 알고도- 때문에 사실은 뭐 민주당에서도 탈락을 시켰을 텐데 했겠죠. 예. 그렇다면 기본적인 어떤 지역위원장도 안 되는 하자가 생겨서 안 되는 그런 분을 당의 대표적인 비대위원으로. 비대위원으로 한다는 예. 것은 저는 그러니까 비대위의 인선 시스템 가지고도 또 논란이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그리고 아닌가 저도 싶네요. 뭐 김병준 위원장이 처음에 비대위원 선임할 때 너무 정치를 모르는 부분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정치 초년병의 비대위원을 맡기는 것은 저는 별로 그러니까 적절하지 기존 않다. 당원들과 어떤 기존의 어떤 지도부들과의 어떤 케미가 여기서 또 어그러진 게 아니라는 예상도 그 어떤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쇄신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인사 시스템도 굉장히 고려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뭐 그런. 근데 분석도 저런 있더라고요. 인사할 네. 때 딜레마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새로운 신인들 모셔온다 그러면 언론에서는 중량감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조금 경험 있는 분 모셔오면 신선도가 떨어진다. 뭐 이래서 당 내에서는 항상 인선할 때 딜레마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수희 전 국회의원,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